나는 이 작은 원룸에 이사 온 지 2년이 넘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게 도시 생활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치는 정도였다. 그게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현관문에 이사 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낡은 박스들과 비닐에 쌓인 가구들이 복도를 반쯤 차지하고 있었다. 퇴근길에 그 앞을 지나치며 나는 새로운 이웃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지만 곧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 누가 오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토요일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옆집에서 본 듯한 얼굴이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잘 부탁한다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인사였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직 인터넷 설치를 못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와이파이를 잠깐만 빌려 쓸 수 있겠냐고. 며칠만, 정말 며칠만 쓰고 자기 것이 설치되면 바로 끊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나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라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보여주며 며칠만 쓰라고 했다. 그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돌아갔다. 나는 문을 닫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곧 잊어버렸다. 그저 작은 호의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고 옆집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다.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나도 웃으며 답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요즘 와이파이가 좀 느린 것 같다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봤냐고.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제공한 와이파이의 속도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낯설었다. 아니, 불평이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그 태도가 이상했다. 나는 별일 없을 거라고 얼버무리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그 뒤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신호가 약하다고, 끊기는 것 같다고, 밤에 특히 느리다고.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점점 짜증이 났다. 내가 호의로 빌려준 것인데 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도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한 달이 넘어가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와이파이를 언제까지 빌려줘야 하는 걸까? 며칠만 쓴다더니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다. 그녀에게 이제 그만 쓰라고 하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가 괜한 악역이 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저녁 친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저 하소연처럼 웃으면서 털어놓았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왜 알려줬냐고.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는 공유하지 말라고. 보안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맞을까? 하지만 바꾸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까? 불편해질까?
관계가 틀어질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바로 공유기 설정을 바꿨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모든 기기의 연결을 끊었다. 내 휴대폰과 노트북만 다시 연결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내 권리를 되찾는 것 뿐인데. 그날 밤은 조용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점점 안도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가 자기 인터넷을 설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은 내가 바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며칠이 지나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다고. 나는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미리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도 실제로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돌아섰고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변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도 어색해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놓여 있어야 할 택배가 없었다. 송장 번호로 확인해 보니 배송 완료로 떠 있었다. 나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택배 기사는 분명히 해당 호수 앞에 놓고 갔다고 했다. 혼란스러웠다. 설마 누가 가져간 걸까?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퇴근길에 집에 일찍 도착해서 택배를 찾아봤다. 그런데 내 집 앞이 아니라 옆집 쪽에 놓여 있었다. 정확히는 옆집 문 바로 앞. 택배 상자에는 분명히 내 이름과 호수가 적혀 있었다.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택배를 집어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그녀가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말했다. 택배 박스가 자꾸 자기네 집 쪽으로 넘어와서 불편하다고.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택배 박스가 넘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 옮긴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문을 열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현관문 앞에 둔 쓰레기 봉투가 발로 차인 듯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복도에 놓아둔 우산이 사라지기도 했다. 어느 날은 현관문 손잡이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들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나를 볼 때마다 뭔가 문제를 제기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밤늦게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리할 때 냄새가 심하다고. 하나같이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출근할 때마다 복도를 지나는 게 두려워졌다. 그녀와 마주칠까봐, 또 무슨 말을 들을까봐.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걸었고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집에 있을 때도 편하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혹시 그녀가 또 뭔가 문제 삼을까봐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관리실에 이야기하라고.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하지만 나는 선뜻 그럴 수 없었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깼고 꿈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출근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겼다고? 말로 꺼내면 너무 사소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 같았다. 주말이 되자 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내 작은 공간은 점점 숨 막혔다. 이게 내 집인데 왜 이렇게까지 불편해야 하는 걸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가로지르는데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 현관문 앞에 뭔가를 놓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쓰레기 봉투였다. 그녀는 그것을 내 문 앞에 밀어놓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당장 문을 열고 나가 항의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두려웠다. 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나는 결국 침대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 쓰레기 봉투는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 안으로 가져와 확인했다. 내 쓰레기가 아니었다.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나는 봉투를 다시 밖에 두고 출근 준비를 했다. 출근길에 그것을 쓰레기장에 버리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회사에서 동료가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단지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퇴근길에 나는 관리실에 들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옆집과 문제가 있다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은 난처해 보였다. 그는 말했다. 이웃 간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나는 허탈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나는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문제가 있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다. 인터넷에는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글들이 넘쳐났다. 나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다.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고 어떤 사람은 법적 대응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이사를 갔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할까? 내가 왜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걸까?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단지 호의를 거둬들였을 뿐이었다. 그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
며칠 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그은 듯한 자국.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었다. 나는 즉시 사진을 찍고 관리실에 연락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여전히 난처한 반응이었다. CCTV에는 그 부분이 찍히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가 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점점 무력해졌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현관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깼고 그녀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쉬어야 할 곳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친구는 당장 이사하라고 했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정답일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대화는 이미 불가능했고 관리실이나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다. 어느 주말 나는 부동산 앱을 켰다.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슷한 조건의 집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좋아했던 이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사를 가는 게 도망치는 것이든 뭐든 내 평화가 더 중요했다. 더 이상 이 갈등 속에서 소모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모인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다. 이 집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좋았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마지막 몇 달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이사 날짜를 잡았다. 한 달 뒤였다. 그동안 최대한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귀가했다.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은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됐다. 그녀도 내가 이사 준비를 하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편했다. 갈등이 잦아든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무시하는 것뿐이었지만 이사 일주일 전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텅 빈 공간이 낯설었다. 박스들이 쌓여 있고 가구들은 하나둘씩 정리됐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정말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이걸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기대됐다. 이사 당일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지. 현관문을 나서며 옆집 문을 힐끗 봤다. 닫혀 있었다. 그녀가 안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새 집은 다른 동네에 있었다. 조금 더 비쌌지만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다. 짐을 풀며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다. 복도를 걸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됐다. 택배가 사라지거나 현관문에 이상한 자국이 생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며칠이 지나자 새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출근길이 조금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다.
집에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편안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셨다. 친구는 내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다. 나도 그걸 느꼈다.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친구는 물었다. 그때 와이파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래도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겼을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뭔가 문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동시에 교훈도 얻었다고. 작은 호의가 때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잘 이겨냈다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라고.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다. 이웃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몇 달이 지나고 나는 그 일을 점점 잊어갔다. 가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과거의 일이었고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 그 경험은 쓰라렸지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새집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평화로웠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때 깨달았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하나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좁고 불편한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익숙함에 안주하며 그 갈등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물론 그 방식이 좋았다는 건 아니다. 차라리 평화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 거절하는 용기,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단순한 행동이 몇 달간의 악몽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호의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모두를 위한 최선일 수 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베란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 시간들을 떠올렸다. 두려움, 불안, 무력감.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이겨냈고 더 강해졌다. 그 경험은 내 일부가 됐지만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여기 이 새로운 집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고 미래는 열려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이제 준비가 돼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되찾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웠다.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내 길을 걷고 있었다. 출근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샀다. 바리스타가 건네는 따뜻한 컵을 받아들며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이런 작은 일상,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잃어받기에 더 잘 알 수 있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이 아침 인사를 건넸고 나는 밝게 답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웃었다. 이런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긴다. 매 순간을.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편안했다.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다. 안전한 공간, 나만의 쉼터. 그곳에서 나는 온전히 나일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평화로웠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음악을 틀었다. 흥얼거리며 요리를 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공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평온함, 이 고요함.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이불이 나를 감쌌다. 나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평범했지만 완벽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자체로 특별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다. 나는 이겨냈다. 그 힘든 시간을, 그 두려움을,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더 강하고 현명해졌다. 그것만으로도 그 경험은 의미가 있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며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아픔과 배움,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 나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고, 이제 앞을 향해 걷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